자, 안녕하십니까, 친구들. 오늘은 한국사 4차시 남북국의 성립, 바로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우리 페이지 수로 배운 책 6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시스템을 정비했느냐, 이런 내용이 우리 교과서 16페이지 관련해서 정리가 돼 있어요. 통일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통일 이후로 이제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삼국 간의 경쟁에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는 거는 강력한 왕권이 없으면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졌는데요. 집사부라고 하는 기구는 기밀사무 혹은 이제 왕명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왕의 어떤 핵심적인 권력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집사부가 강화되고요. 그리고 집사부의 장관인 집사부 중시라고도 하고요. 이 호칭이 뒤에 바뀌는데 시중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거꾸로 하면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집사부의 중시, 시중이 강화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왕에게 도전하는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감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정부 같은 기구를 정비했다. 여기에 어떤 신분적인 제약으로 진골 귀족들에게 약간 핍박받던 육두품이 진출하였다. 뭐 요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통일된 영토를 지방 조직으로 구주 오소경으로 체제를 정비해요. 다 9개의 주로 나눈 거죠. 그리고 그 밑에 5개의 작은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오소경을 두었다는 겁니다. 수도가 이제 경주인데요. 경주를 당시 금성이라고 했고, 위치를 보시면 동쪽 끝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 균형적인 측면에서 각 지역에 5개의 작은 서울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오소경을 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주 밑에는 군, 현, 촌이라고 하는 행정 단위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위 조직인 촌에는, 그죠? 토착 세력인 촌주가 관리를 했다. 어떤 그 아버지부터 계속 대를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그 향촌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되겠죠. 자, 군사 조직은 이제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중앙에는 구서당이 있었고, 구서당이라고 하는 곳에는 고구려와 백제, 그러니까 삼국이 통일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구려였던 사람, 백제였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포함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민족 융합적 성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방에는 십정을 두었다. 우리가 구주니까 하나씩 두면은 구정이 돼야 되는데 왜 십정이 됐냐면 여기 한주라고 하는 곳이 가장 이제 국경선과 맞닿아 있는 곳이라서 이제 외부에서 침입이 왔을 때 조금 국방력이 더 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정을 두었다. 그래서 구정이 아니라 십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예, 어렵지 않죠? 자, 통일신라의 왕권 강화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통일신라 바로 삼국을 통일한 직후에 신라는 어떤 정치적인 가장 큰 특징이 보이냐면요. 왕권을 강화한다는. 그래서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계승하는 바로 그 시기를 우리가 신라 중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 등분을 했을 때 신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라 상대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무열한 게 직계자손이 왕이 됐던 가장 신라에서 왕권이 강했던 시기 바로 이 126년을 신라 중대라고 부르는데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이 강력한 이 통일을 했던 그 직후의 통일신라의 어떤 왕권 강화의 모습이 보였느냐라고 하는 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요 내용 전에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권력 구조로 봤을 때, 자, 왕이 있고 왕 밑에는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인 진골 귀족이 있죠. 그리고 진골 귀족 밑에는 육두품 세력이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우셨죠? 자,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가 집사부고요. 그리고 진골 귀족을 대표하는 게 바로 상대등이라고 하는
상대 등을 중심으로 이제 진골 귀족 세력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거죠. 그래서 왕권과 진골 세력은 항상 상대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항상 어떤 나라든 간에 왕을 위협할 수 있는 건 바로 밑에 있는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로 밑에 있는 귀족 세력을 어떻게 약화시키느냐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이 왕권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귀족 세력이 그렇죠? 왕권을 넘어설 만큼 강해졌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중대에는 왕권이 강화되었다. 그러면 왕과 집사부 세력이 강화되었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진골 귀족은 쪽수가 많고 왕은 그렇죠. 혼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골 귀족 바로 밑에 있는 육두품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 보시면 왕을 견제하는 게 진골이라면 진골 귀족을 또 위협하는 거는 바로 밑에 있는 육두품이겠죠. 그래서 나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된다. 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왕이 육두품과 손을 잡고 신라 중대의 왕권도 강화되고 육두품 세력도 정치적 진출이 활발했고 진골귀족 세력은 거기에 눌려서 힘을 펴지 못하다가 신라가 망할 때가 되면 당연히 왕권은 약화되겠죠. 왕권이 약화되면 왕의 보호하에 그렇죠. 많이 어떤 정치에 진출했던 육두품 세력은 같이 약화되고 진골귀족 세력이 엄청 다시 강화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신라 중대에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신문왕이고요. 무열왕은 최초로 진골 출신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원래 진골이 아닌 성골이 있었는데 성골이 이제 없어져요. 왜 성골이 없어졌느냐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있는데 아마도 인척 간 혼인 관계를 그 신라 초기에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유전적인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이 인척 간에 성골 간에 우리의 성골이라고 하는 혈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성골들 간에 친족 간 결혼이 많다 보니까 여건 이런 DNA적인 문제가 생겨서 자손을 낳지 못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다든지 해서 성골 출신 왕이 단절이 되고 바로 이 그 성골보다는 약간 아래였던 진골이 이제 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무열왕부터 계속 무열왕계 직계 자손, 무열왕의 아들, 그 아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다. 자,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 삼국 통일을 달성한 왕입니다. 문무왕. 아버지가 토대를 닦았고 아들이 통일을 이루었다. 그 뒤에 나오는 신문왕은 이제 통일된 신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새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까? 강력한 전제 왕권을 절대적으로 권력이 강한 왕권을 전제 왕권이라고 해요. 자, 진골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김흠돌의 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바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골 귀족들이 이제 더 이상 왕에게 덤비면 안 되겠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골 귀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거 매우 매우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 경제 파트에 다시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제 관리라든지 귀족들에게 국가가 땅을 줬잖아요. 근데 땅을 준다는 거는 소유권을 준 게 아니죠. 그 땅에는 이미 주인이 있어. 예, 그 주인한테 땅을 뺏어서 저 사람한테 준다는 게 아니고 그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국가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국가가 거둘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그걸 국가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A라고 하는 어떤 귀족한테 주는 거. 이걸 이제 수조권이란 개념으로 표현하는데요. 노급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그 토지에서 조세, 곡물, 노동력까지 증발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도 조세, 공납, 역 이렇게 세 가지 세금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노급은 그 토지를 진골 귀족에게 주면 그 땅에서 나오는 조세와 곡물, 특산물과 그리고 노동력까지 모두 징발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신문왕은, 이 중에서, 요렇게 세금 걷어가는 건 모르겠지만, 노동력 징발하는 건 안 돼. 왜냐면, 이 진골 귀족들이 만약에 딴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 땅, 본인이 노급으로 갖고 있는 땅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민들한테 칼 쥐어주면 뭐가 될 수 있니? 바로 예, 그렇죠. 그 진골에 사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병사가. 그래서 노동력 징발은 금지시키고 경제적인 것만 거둘 수 있게끔 그걸 이제 관료전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 거는 그만큼 백성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고 반대로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새롭게 본인을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인재가 필요하죠. 그래서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유학 교육을 시켰고 여기에서 탄생한 인재들을 갖다가 자신의 어떤 권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하로 두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학에서 이제 육두품들이 열심히 공부했겠죠. 예, 신분적인 한계가 있으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한번 출세해보자. 그래서 국학을 이렇게 강화했다는 거. 자, 봤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그 7페이지 왼쪽에 있는 내용은 신라 하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신라 하대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죠. 후기가 되면은 왕권은 약화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왕이 바뀝니다.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진골 귀족들이 막 흔드는 거죠. 자, 상대 등 바로 진골 귀족을 대표하는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요 도표를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 후기에 김원창의 난이 나타나게 되고요. 김원창의 난은 뭐랑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신라 바로 신문왕 신라 중대에 나타났던 김흠돌의 난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합니다. 예, 김원창의 난 신라 하대 후기에 나왔던 반란이고요.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하는 우리 교과서 17페이지에 있는데 원종과 애노의 반란은 옷을 보면 알겠지만 농민 반란이죠. 그래서 나라가 통치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뭐 이런 귀족들의 반란도 일어나고 막 그랬다는 거죠. 자, 이 이제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성장했다. 그래서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지방에서 성을 쌓아서 독자적인 군대를 보유한 그래서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한 호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고려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자, 이때 육두품들은 이제 왕권이 약화되니까 권력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육두품들은 골품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예, 최치영 같은 사람.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라 중대에는 주로 육두품들이 당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니까 유학을 공부한다든지 왕권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는데 신라 하대에는 이제 거의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이 진골 귀족들이 다 해먹고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시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성장하던 호족 세력과 결탁을 했다. 그래서 반신라적 경향을 띠게 됐다. 반이라고 하는 건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신라의 적대적인 그런 세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이 호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 하대가 되면요. 선종이 굉장히 유행하게 됩니다. 선종이 어떤 불교인지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아마도 선생님한테 선생님 선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풍수지리설. 그렇죠? 어느 지역이 길하다 해가지고 수도를 어디다 둬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신라 하대에 유행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호족들이에요. 호족들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까 선생님이 언급을 안 했는데 8세기에는요, 여기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뭐, 요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됐다는 건 뭐겠습니까? 네, 바로 신문왕이 폐지했던 노급을 부활했다는 것은 다시 진골 귀족 세력이 강화되었다는 의미가 되겠고, 이 신라 중대의 강력한 왕권의 마지막 왕이 해공왕이에요. 근데 해공왕이 어떻게 되냐? 피살되죠. 그래서 드디어 무열한계 직계손들이 이제 왕이 되는 게 끝났다. 이 얘기는 이제 신라 하대로 넘어가면서 왕권이 약화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라 후기의 후삼국 시대가 열리죠. 견훤이란 사람이 후백제를,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웠는데, 궁예는 아시죠? 이렇게 한쪽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왜 안 보였는지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성격이 포악하고 흉폭해서 결국은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고려를 세우게 되죠. 자, 통일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바로 이 왕건의 고려에 항복을 해서 결국은 고려 시대가 시작된다. 뭐 이런 내용이 왼쪽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발해 얘기예요. 발해. 선생님이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이건 크게 얘기하려면 그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해 같은 나라는 이제 발해는 신라가 있을 때 바로 옛날 고구려 땅을 이제 나타났던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국가죠. 그래서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 바로 이제 유목민족 중에 말갈족을 이끌고 바로 이 동모산 근처에서 건국을 했다. 그래서 이제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 남북국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발해를 대표하는 왕은 세 명이 있습니다. 무왕, 문왕, 선왕. 이름에 무자가 들어가면요. 무라고 하는 거는 무신, 싸우는 거. 뭐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문왕, 문신, 바로 약간 어떤 싸우지 않고 누구랑 친하게 지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왕 때가 전성기. 그래서 무왕 때는 바로 여기 있는 당나라, 중국의 대제국이었던 당나라와 대립을 해서 장문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해요. 산둥반도가 여기입니다, 여기. 중국 본토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반도, 바로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했다. 그러다가 문왕 때가 되면 이제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의 중앙 통치 제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당나라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밑에 있는 신라하고도 친하게 지냈다. 문왕은. 그러다가 선왕 때 전성기, 그래서 요동, 요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하의 요하 어디니? 요하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에. 그래서 요하의 동쪽에 있는 반도다. 그래서 요동반도가 여기에요. 그래서 요동과 연해주라고 하는 거는 요쪽입니다. 요쪽. 연해주까지 진출을 했다. 그래서 해동 성국은 바다 동쪽에 잘 나가는 융성한 나라. 그러니까 중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다의 동쪽에 있는 잘 나가는 나라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란의 공격으로, 거란족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거란 공격으로 이렇게 융성하던 발해가 갑자기 왜 망했냐? 요것도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학설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재미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얘기할 것도 좀 남겨놔야죠. 자, 중요한 거는 발해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왕들의 어떤 특징들 조금 중요하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통치 체제. 이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당나라의 그 발해의 통치 체제는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를 수용을 했는데 그것을 독자적으로 받아들인. 그래서 이 발해의 삼성 육부제를 보기 전에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이 당의 삼성 육부제는 발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고려, 그리고 고려 다음에 나오는 조선까지도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자, 황제가 있고요. 당나라 삼성 육부제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중서성은 중요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곳이고, 문화성은 그것을 심의하는 곳이에요. 그 정책이 괜찮은 거냐? 이거 통과해도 되냐? 그러면 문화성에서 통과가 되면 상서성에서는 6개의 부서로 나눠서 그것을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호, 예병, 형, 공, 육부가 있는데요. 이게 조선에도 똑같이 6개의 육조 체제가 있었어요. 의정부 밑에 육조가 있었죠, 조선은. 그래서 이조판서, 병조판서, 호조판서 이렇게 여러분들 싹 보면 나올 겁니다. 각 부서의 장관들이죠. 그래서 이부는 이제 인사를 담당하고 호부는 재정을 담당하고 예부는 의례, 옛날에는 어떤 의례를 막 되게 중요시했잖아요. 예절을. 그래서 그런 것들. 병부는 국방, 형부는 법률을, 공부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토목을 이런 걸 담당했던 부서인데요. 이게 이제 당나라의 오리지널 삼성 육부제입니다. 우리 고려도 우리가 이제 뭐 좀 이따 배우겠지만 고려에는 이성 육부제죠. 중서 문화성과 상서성으로 나눴어요. 그죠?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를 고려도 받아들였죠. 물론 독창적인 요소는 있지만 이 삼성 육부제를 처음 받아들인 게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는 왕 밑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 있었어요. 이름 명칭이 지금 다르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 그리고 정당성 밑에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로 나눠서 6개 부서가 가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당나라는 이제 이게 머리, 가슴, 배라고 했을 때 배는 6개의 다리가 달린 거라면 이 발에는 머리, 가슴, 배라고 했을 때 머리에 파트가 두 개로 나눠져서 다리가 6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시스템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명칭도 보시면 육부의 명칭이 이호 예병형 공이 아니고 충인의 지예신. 그러니까 이 충인의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니? 충이라고 하는 것, 인이라고 하는 것, 예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육부의 명칭이 유교의 어떤 덕목의 명칭을 예, 이 얘기는 유교를 굉장히 중요시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사실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뭐, 통치 체제 정비의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중앙에는, 우리 살펴봤습니다. 삼성 육부제를 독자적으로 수용했다. 자, 정당성에 권력이 집중됐죠. 정당성 밑에 육부가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요. 육부 명칭의 유교 이념을 반영했다. 예, 그렇죠.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자, 지방은 5경 15부 62주. 굉장히 크니까, 그죠? 5경 15부 여기도 보면 상경, 동경, 중경 해가지고 5개의 경. 그러니까 우리 신라가 구주 오소경이었잖아요. 요거하고 조금 비슷한데 땅덩어리가 훨씬 크다 보니까 5경, 15부, 62주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역시나 말단의 행정은 촌장이 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발해는 누구의 역사인가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요? 바로 여러 가지 근거를 보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고구려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나라가 발해이고 발해를 계승해서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래서 구자만 떼면 고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고려였다. 그러면 고려는 누구를 되게 미워했겠니? 그죠? 누구를 미워했냐? 바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원수다, 적이다 이런 어떤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 또 그 뒤에 나오지만 좀 알아두시고 이 발해의 여러 가지 그 유물을 유적을 보면 굉장히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했다는 거고요. 여기 모주림 양식은 이게 뭔지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24분이 됐네요. 여기까지 해서 끝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차시에 만나요.